그 아까 이제 뒤에 그 진행 요원이 와서 간곡하게 기술적인 내용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아마 제 자료가 좀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의료 쪽에 있지만 사실은 MD는 아니고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코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의료 정보학을 지금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이제 이런 유의 행사에서 발표를 좀 뒤늦게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별로 말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게 있고, 단점은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서 건너뛰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제 자료에서 대부분 건너뛰고 아까 부탁해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스페시픽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세현 전무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제가 이 부분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 이제 그 블록체인을 뭐 이렇게 바라보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기술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활용적인 측면, 뭐 기타 정책적인 측면, 뭐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존재할 텐데 하여튼 그 안에서 굉장히 코어 아이디어, 코어 캐릭터스틱이 뭐냐 블록체인에 그러면 저는 당연히 트러스트, 그렇죠? 트러스트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관련된 이 기술이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 그다음에 실제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잘 맞는 어떤 그 데이터 측면에서의 그게 뭐냐 프라비넌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trusted provenance of something 이거를 제가 저한테 한 문장도 아니고 한 그냥 구로 이렇게 표현하라고 그러면 저는 감히 trusted provenance of something 저는 이렇게 정의를 감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플랫폼 이야기 뭐 근데 다들 아실 거니까요. 그리고 또 캐릭터리스틱 부분도 뭐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헬스케어에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왜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떠들고 있냐? 예, 사실은 뭐 상당한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머징 테크놀로지고 일종의 테크놀로지 버즈워드고 이렇기 때문에 뭐 헬스케어도 이상의 다른 산업 영역과 뭐 별 차이가 그런 점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여기서 지금 스스로 의료하고 관련된 영역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거의 없으시네요. 자, 그 의료는 어떻게 보면 산업일 수도 있고 산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 사람들 고용을 하고 고용 창출도 되고 뭐 레버뉴가 돌아가고 뭐 수익이 생기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산업이라고 보는 관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이 수익을 많이 남겼다. 그럼 당장 신문에 크게 납니다. 병원이 감히 돈을 벌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컨센서스는 의료는 돈을 벌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마인드셋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팽배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regulated 된 도메인, 법적인 제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은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세현 전무님이 아마 발표는 못하셨지만 이제 그 약 드럭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약 같은 것도 이게 생산 단계부터 유통까지 굉장히 제도적인 제약이 많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런 최근에 뭐
한의사들 그 진단기기 사용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양의 쪽에서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일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 중에 법 많잖아요. 제일 고치기 힘든 법이 뭔지 아세요?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의료법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개정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뭘 하나 고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어떤 그룹인가 그걸 굉장히 맹렬히 반대하는 그룹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의료라는 게 그러한 영역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그 블록체인이 그 같은 하이프 사이클 상에서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다 지금 굉장히 하이프 단계, 굉장히 그 큰 희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계에 지금 있다고 말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헬스케어 쪽에 블록체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초기에는 당연히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혹은 해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문제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이건 작년 자료니까 작년에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러 가지 중에 여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상호 운영성, 인터퍼빌리티 프로블럼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거는 저는 맹렬히 반대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도 이게 좀 이게 가만히 보면 말이 될 듯하면서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헬스케어 딜리버리 모델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다. 프로드 앤 어뷰스. 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클레임, 그러니까 보험 수가 청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드럭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도 프로드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약, 가짜 약 같은 것들이 유통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딴 거 그리고 컨슈머 인게이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같은 걸 할 때 이 블록체인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프로큐어먼트 뭐 컨택트 이거는 아까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약 주로 약이나 다른 그 의료 쪽에서 사용되는 물품 유통에 구매와 유통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결국은 우리가 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결국 여기 H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Health Information Exchange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제 건강 정보를 뭐 우리가 이제 쉐어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익스체인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긴 한데요. 결국은 건강 정보의 유통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건강 정보 유통이라고 하면 벌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얼러직한 그 반응을 보이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아마 그게 어젠지 오늘인지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인터넷 뉴스로 보면 심평원이 뭐 이렇게 건강 정보들을 어떻게 해서 팔아먹었다. 또 이래가지고 크게 신문이 났어요. 그거를 이제 물론 아마 그 디아이덴티파이 해서 아마 뭐 어떻게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다가 아마 그 염가로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게 일반적인 데이터였으면 그런 정도의 반응은 안 나올 텐데 워낙 헬스 데이터, 헬스 인포메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데이터 자체가 민감한 측면도 있고요. 또 개개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또 민감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이제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을 증진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화두는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를 이네이블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이제 그 프로스트 앤 설리반이 대체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헬스케어 도메인에서
뭐 어떤 종류의 할 수 있게 좀 크게 그룹핑을 해서 한 6가지 정도 지금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관점인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좀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이라고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헬스 데이터 인터오퍼러빌리티, 이거는 사실은 다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지만 이거는 결코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요거는 요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밸류 베이스 케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그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해서 돈을 받는 그 기본적인 그건 뭐냐면 그 행위별 수가라고 합니다. 행위별 수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하고 한 30분, 1시간을 같이 그 면담을 해도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검사라도 해야 되고, 검사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레이저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검사라도 해야 되고, 약 처방이라도 해야 되고, 뭐 처치라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발륨 베이스드,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또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입을 하면서 그러한 그 진료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점점점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 베이스 케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그룹의 그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리워드를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질환 단계로 가기 전에 안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치 뭐 이런 거를 안 하고 주로 예방 쪽에 그 리소스를 함으로써 사람도 덜 아프고 비용도 줄이고 뭐 이런 게. 근데 그때 이걸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헬스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퀄리티 매니지먼트 하려고 그러면 헬스 데이터들이 유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헬스케어 컨슈머리즘, 아까 이제 그 환자 중심, 페이션 센트릭한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의 건강 관리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도 데이터가 필수적인 것이죠.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오느냐? 의료기관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IoT,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측정 기기를 통해서 그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서 건강에 활용하자라는 것이 되니까 그때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는 별로 저는 써보고, 프레시전 메디슨 프랙티스라고 하는 지금 정밀의학도 지금 많이들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정밀의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면 세 종류의 데이터를 써서 지금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치료법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임상 데이터, 이건 이제 병원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노믹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그 캐릭터스틱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연구에 활용해서 새로운 더 효과적인, 그다음에 더 개인 그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개인에 특화된 치료법들을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에 인듀스된 계기가 뭐냐면, 작년 이 프레시전 메디슨 관련된 어떤 행사에 갔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프레시전 메디슨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병원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아직 굉장히 가격이 싸졌다고 하지만 이 시퀀싱 하는 비용이 아직 모든 개인들이 다 시행할 만큼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감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데이터를 도네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프레시전 메디슨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도네이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도네이션을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서 같은 게 필요하죠. 이 근데 동의서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블록체인이 그 동의서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헬스케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남았네요. 그 크게 이 한 5가지 그 유스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데이터 익스체인지 혹은 인터체인지, 쉐어링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레임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보험 청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드러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클리니컬 트라이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는 뭐 이거는 뭐 IoT 관련되긴 한데 뭐 사이버 시큐리티 자체가 뭐 블록체인하고 그렇게 저는 관련이 돼 있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 4개의 크게 봤을 때 유즈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헬스케어 데이터 익스체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이걸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뒤에 보여드릴 장표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클레임 쪽은 그러니까 보험 수가 청구 쪽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제 진료를 한 내용과 보험 청구를 하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진료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가지고 보험 청구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구는 다른 내역으로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사 놓은 거를 그럼 주사 안 놓은 걸 주사 놨다고 할 거냐? 약 처방 안 한 걸 약 처방했다. 그런 일은 안 벌어지죠. 근데 어떤 데서 그게 벌어지냐면 진단이 달라요. 진료했을 때 진단하고 청구했을 때 진단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뭐 처방이나 처치를 했는데 그거를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진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두통인데 뭐 소화제 주고 뭐 항생제 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이한 점 때문에 아예 지금 이 유스 케이스는 뭐냐면 진료 때 발생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나중에 청구한 데이터와 그걸 비교를 해서 그걸 검증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자,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투명하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의료 사고는 관련.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죠. 이거 하겠다고 그러면 의사들 다 반대죠. 의협 다 반대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럴 법하고 기술적으로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그 도메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도메인을 형성하는 스테이크홀더 그룹의 네이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단기간 내에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 꺼내는 순간 뭐 난리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요 드러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이것도 뭐 결국 뭐 제약사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또 이 제기를 하겠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또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약도 모든 약에 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당장은 뭐부터 하면 되냐면 향정신성 의약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프로포폴 뭐 예전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사고 많았잖아요. 옛날에 차오민가 거기에 보면 실제 장부하고 재고하고 뭐 다른 경우 왜냐면 빼돌리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또 가짜 약들이 유입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뭐죠 그 유통 기한이 뭐 지난 것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그 도면에 그냥 바로 한꺼번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그러니까 특별한 관리 대상이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쉽게 우리가 블록체인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력한 활용 분야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그러니까 클리니컬 트라이얼 혹은 뭐 클리니컬 리서치 뭐 크게
크게 보면 다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황모 교수님 때문에 한번 이 사회가 그다음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연구 데이터를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도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님 뭐 이건 연구자든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게 못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누구나 그걸 조금 고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게끔 하는 유혹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만 고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쪽은 대부분 P 값을 보는데 P 값이 뭐 0.05 이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유의성이 생기니까. 근데 봤더니 0.051이에요. 그럼 조금만 이렇게 해서 0.049로 하면 이건 유의한 게 되는 건데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데이터를 아예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투명하게 언제든지 누구나 의해서 검증 가능한 형태로 기록하자고 하는 것이 이 유스 케이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자료를 참조를 하시고요. 이 부분도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왜 이 장표를 들고 왔냐면 아까 헬스 데이터 익스체인지에 관련된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헬스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개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보통 EMR이라고 하면 그 병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일로 시스템, 그러니까 외부하고 정보를 주고받지 않는 그냥 그 기관 자체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것이 EMR이라고 한다면 EMR과 EMR 사이의 데이터를 일종의 보면 온디맨드로 애독하게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왜 저 개원에서 뭐 받아서 큰 병원 가보셔야 된다 그러면 의뢰서를 들고 종합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혹은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할 때 의무기록 사본을 떼서 가지고 가죠. 그게 HIE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일렉트로닉하게 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종이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일렉트로닉하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형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돈을 주니까 한 건 하면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뭐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결코 의료기관들은 정보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다른 이제 개념이 뭐냐면 이거 그냥 하나로 통으로 이제 묶어서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병원에서도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쪽 병원의 기록이 그냥 보이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EHR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어드밴스한 개념이죠. 그 큰 개념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프로바이더 센츄리가 그러니까 의료기관 중심적인 방법의 수단으로서의 그 진료정보 교류예요. 헬스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고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PHR이라고 있는 게인데 뭐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 건강정보. 그 법적으로도 개인이 의료기관에게다가 내 의무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얼마 그 차지할 수 있어도 내가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사본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그 전자적인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유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또 아까 IoT 같은 걸 통한 그 내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붙여서 다른 필요시에 내 진료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의료기관에 넘기고 혹은 서드 파티 뭐 그게 보험사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떻게 보면 아까 프리시전 메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기관 혹은 뭐 그런 목적으로도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이 PHR 기반의 진료 정보 교류인데요. 그래서 요 말씀 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PHR 기반의 이제 진료 정보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을 통해서 온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를 물어요. 그거 어떻게 믿냐? 그게 개인이 조작한 문서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묻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벌써 그 공인전자문서 등록소에 관련된 그 예전에 이름이 공인전자문서 등록소고요. 이게 공인전자문서 센터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센트럴화된 어프로치인 거지. 이때 공인전자문서센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오는 인터미디어리들이죠. 그러니까 이것 없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어떤 환자가 이것이 내가 어디서 발급받은 내 진료 문서입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아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영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인프라의 하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헬스케어에 헬스케어 컨텍스트에서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잡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베이직한 인프라에 가까운 것들을 깔고 그다음에 복잡한 서비스는 그런 베이직 그 블록체인들을 활용해서 빌드업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로 우리가 나가면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나중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 3월에 헬스케어 블록체인 서밋이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 헬스케어 쪽도 블록체인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또 키노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중에 하나를 따왔습니다. Blockchain in healthcare. Why so much hype and so little implementation?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만 많고 아무도 구현을 안 한다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일단은 하기 쉬운 베이직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을 헬스케어에서 우리가 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2018년이 되었으면 하는 제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